안녕하세요. 수학교사 이경호입니다. 경제수학 11강 비율입니다. 교과서 16쪽입니다. 16쪽부터 21쪽 16쪽부터 21쪽까지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쪽에 생각력이 보면요. 한 교실의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은 1대2라고 한다. 교실의 총 학생 수가 30명일 때 남학생의 수는 몇 명인지 생각해 보아라. 자, 비율에 대한 오늘 문제인데요. 비율에 대한 거 나오고 오늘 주요 용어가 GNP, GDP, GNI, 경제 성장률, 경제 전반에 쓰이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용어 자체가 좀 일단 경제학적 용어고 경제를 공부하고 관심 있던 사람들은 또 수월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문계열 쪽에 인문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경제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차분히 이거를 수학과 접목시킨 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명은 비율인데 경제 성장률을 구하기 위해서 GDP, GNP, GNI 이런 것들의 용어 뜻을 알고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표를 같은 거 이제 주어지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평균 아니면 경제 성장률, GDP가 좀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좀 수학적으로 계산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16쪽이고요. 생각력이 보면 총 학생 수가 30명이니까 1대2라는 비율을 가졌을 때 남학생이 몇 명이냐라는 거죠. 1대2니까요. 1대2라는 비율이 의미하는 바가 1대2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초등학생적인 발언에 의하면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아우, 미안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쌀쌀하네요. 자, 이어서 1대2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구분 지은 거죠? 이렇게. 하나, 둘, 넷. 10개면 20개. 이런 식으로 비율을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대2다. 1대2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대2라는 건 전체를 셋으로 나눈다. 세 파트로 나눴을 때 얘는 하나 갖고 얘는 둘 갖는다.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 생각하면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30명에 대해서 이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셋 중에서 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0명이 남학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율, 영어로 레이티오라고 하는데 레이티오의 비율은 그 의미는 어떤 수가 다른 수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관계, 어떤 수가 다른 수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관계라고 했어요. B에 대한 A의 B, A 대 B 또는 A와 B의 B, A와 B의 B로 읽는다. 네, B. 이게 레이티오죠. B라는 게 한자가 레이티오를 뜻하는데 B에 대한 A의 B, A 대 B, A와 B. 그러니까 어떤 B에 대한 A의 B가 얼마냐? 그러니까 A 대 B라는 요 의미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B에 대한
A의 B가 얼마냐. 그 다음에 A 대 B, A와 B의 B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비율을 이렇게 B분의 A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이 분모로 가고 A 앞부분이 분자로 갑니다. 위치가 B에 대한 A의 B, B에 대한 A의 B, A 대 B 다 같은 말이죠. A와 B의 B 이렇게 B분의 A 그 분수로 나타내고 소수로 나타내면 뭐 그걸 비율의 소수라고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 나와 있는데 2대 3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2대 3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그러니까 반올림한 위치는 어딜까요? 네, 이게 셋째 자리 구하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어디서?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셋째 자리까지 나타나야 하니까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 구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2대 3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3에 대한 2의 b 또는 2와 3의 b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원래 0.666이죠. 그런데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0.667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교과서를 보면은 네, 아까 얘기했던 것도 좀 나와 있고요. 뭐 전항, 후항 이런 말도 있고 A 대 B 했을 때 분수로 B분의 A와 같이 나타낸다. 예제 2번 풀었고요. 아랫부분 글을 좀 읽어볼게요. 경제활동은 생산, 소비, 무역 등을 포함하므로 이와 관계된 경제 통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소득 통계,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등과 같은 생산활동 지표. 둘째, 재정수지 실적, 한은 통화 발행고, 한은 대출고, 전국 은행예금 등과 같은 금융지표. 셋째, 수출인증, 수입승인, 수출입 신용장, 외국환 등과 같은 무역 국제수지 지표. 넷째, 고용지수, 인구지수 등과 같은 노동관계 지표. 다섯째, 주가지수 등과 같은 주식지표 등이 있다. 경제지표 몇 가지를 합성하여 경기의 변동을 확인하거나 장래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근거로 삼는 것을 경기지표라고 한다. 네, 미래 예측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지표, 숫자, 통계가 필요하죠. 국민소득 통계의 총량 지표는 한 나라 경제의 생산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생산 지표와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소득 지표로 구별된다. 국가의 경제력과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생산 지표인 GNP, GDP와 소득 지표인 GNI 등이 있다. GNP.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 생산 지표 중에 하나가 GNP가 있습니다. GNP. GNP라는 것은 Gross National Product의 약자예요. 1년 동안 국민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 예. 여기서 주요한 단어는 국민들. 1년 동안 국민들이 생산한 물건, 서비스의 가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GNP 구하는 방법은 C 더하기 1, I 더하기 G 더하기 2 마이너스 M. C라는 건 가계대출, 각 가계별로, 우리 세대별, 가계별로 얼마를 쓰느냐, 돈 쓰는 거. I라는 건 민간 투자 지출, 기업들. 정부의 재화 서비스 구입. E는 수출. 다 더한 다음에 수입을 빼준다. 외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빼준 것이 이제 순수하게 국민들의 생산하는 게 얼마냐,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지표가 GNP죠. 국민들이 생산한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소비하는 것도 보면 국민의 이제
그 생산 능력이라 할 수 있으니까 가계 쓰고, 민간 기업들이 투자한 비용이 얼마냐, 정부는 어떤 제어와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그다음에 해외로 수출한 게 얼마냐, 이런 걸 다 더한 다음에 수입, 외국에 의존하는, 이제 수입하는 그런 것들은 빼줘야 한다는 얘기죠. GNP는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아까 쌤이 국민의 주요 의미를 두라고 했었죠.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SDI 공장이 한국 땅이 더 비싸니까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가서 공장 설립해서 뭘 생산했어요. 이것도 GNP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주체인 거예요. 국민이 어디 가서든, 미국이든 프랑스건 또 뭐 유럽이든 뭐 동남아시아건 어디든 가서 생산한 건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체가 외국인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설사 한국에 와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GNP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부터 대외 수치 소득을 제때에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어려워짐. GNP의 정확성이 점점 떨어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해요. 뭐 임금도 싸고 공장 부지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대외 수치소득, 대외에서 수치소득, 이게 책에 나와 있지만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이 또는 기업이 밖에서 해외에서 번 소득을 대외 수치소득이라 하는데, 대외 수치소득을 제때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어렵죠. 매 1년 총 해외 각지에 퍼져 있는 기업들 또는 국민들 재산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GNP는 솔직히 잘 쓰지 않는 게 요즘 추세예요. 그래서 뭐 뉴스 기사도 여러분 찾아보면 있겠지만 GDP를 많이 언급합니다. GDP. 그래서 GNP의 정확성이 점점 떨어져서 대안으로서 GDP 경제 생산 지표를 씁니다.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아까와 잠깐 비교하면 GNP는 국민 총생산, 국민이었어요. GDP는 국내 총생산. G와 P는 똑같은데 D, Domestic이 바뀌었어요. 이게 국내란 뜻이에요. 국내. 뭐 공항에서 Domestic 이런 영어 봤을 거예요. 국내선. 국내에서 생산한 건 다 포함되는 거겠죠. 1년 동안 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 공식은 GNP, 아까 얘기했던 GNP 기억나죠? 국민 총생산에서 대외 수치소득 빼고 대외 지불소득은 더합니다. 빼고 더하는 게 차이가 있죠. 대외 수치소득은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이고, 대외 지불소득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은 GNP에서 빼고 대외 지불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국내로 한정시켜서 이거는 카운트를 하는 거죠. 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건 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GNP와 확실히 다르죠. GNP는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든, 해외 어디서든, 국내에도 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생산한 모든 걸 더한 것이 GNP. GDP는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 생산한 걸 다 포함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다 국내에서 생산한 걸 포함합니다. 국내에 생산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 지표, 순수하게 이제 우리 국내, 한국 내, 남한 내에서 생산된 그런
향상 활동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차이점 좀 비교하면 GNP는 국민이 대상,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 한국, 대한민국.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의 총 생산을 의미한다. GDP는 국경이 기준이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생산된 걸 다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터키 국적의 A씨는 대학로에서 터키 음식점을 열어 연간 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자, 이건 뭘까요? 대학로에서 터키 음식점을 열어 연간 2억의 부가가치를 열었다. 3억 매출에 재료비 1억을 지출했다. 그래서 2억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GNP는 아니죠. 터키 사람이기 때문에 GNP는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고 GDP에는 포함됩니다. 대학로라는 건 저기 서울 해화동 한국에서 생산한 거니까 GDP에는 포함되고요. 터키 GNP에는 포함되겠죠? 터키 국민, 터키 국가에서의 GNP에는 포함되겠죠. 물론 터키 GDP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미국의 IT 기업에 입사한 한국인 김씨는 연봉이 1억 원입니다. 1억 벌었대요. 자, GNP에는 포함이 되지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GDP에는 포함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미국의 GNP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지구촌 시대로 돌아오면서 지구촌이라는 말 넘어서 이제는 그냥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GNP보다는 GDP로 쓴다는 겁니다. 터키인 A씨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죠.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김씨는 미국에서 돈을 벌고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세금을 부여하는 게 어디예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세금을 내겠죠? 스페인이건 동남아시아건 유럽이건 어디든. 그러니까 GDP의 의미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죠. 국내외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유통이 길어지면 그 해외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GNP보다는 GDP, 그러니까 국내, 도메스틱 안에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적보다는 영토를 기준으로 한 지표가 국내의 경제 사정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 우리나라 94년 경제 성장률 지표를 GNP에서 GDP로 바꿨어요. 1인당 GDP는 실질 GDP, 총 GDP 나온 거에 나누기 인구수로 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5천만 인구 나누면 되겠죠. 명목 GDP, 실질 GDP라고 있는데 명목 GDP는 해당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 네, 이거는 그렇다고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GDP 한계도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를 총합한다는 개념은 합리적인 계산 방법으로 보이지만 첫 번째, 시장을 통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집계되지 않음.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국가에, 정부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정도 이 기업이 이만큼 벌었구나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겠죠. 세금을 세금에 잡히지 않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소득 분배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소득이 잘 분배되는지, 이렇게 우리 1, 2위 대기업, 삼성, SK, LG 그런 데서 엄청 벌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골고루 다 그 소득이 분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빈곤층 존재하고 차상위계층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파악하기에는 좀 힘들다. GDP 숫자 하나 가지고는 국민들의 전반적으로 잘 산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 기업이 수십억 달러, 수조 달러를 벌어서 총 더한 금액이 확 늘어나면 당연히 1인당 GDP도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그 개개인이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 국민 복지 수준의 정확한 반영 불가. 복지 수준.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요리, 청소 등 집안일을 파출부를 고용하지 않고 주부가 직접, 보통 금수저나 아닌 이상 우리 일반 서민들은
주부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어머님들이 다 요리하시고 청소하시고 하는데 이거 금전적인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엄마한테 설거지 해서 감사합니다. 10,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요? 밥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달 10만 원 드릴게요. 이거 해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부모님한테 받고 있지. 부모님이 청소해 준다고 뭐 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그런 거 거리가 없죠? 이런 거 GDP에 나와요, 안 나와요? 고생하는 거 안 나오잖아요. 엄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GDP에 안 잡히죠? 가치는 분명 있어요. 이건 가치가 있는 항목이죠. 엄마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집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GDP에는 잡히지 않는 항목입니다. 돈을 내고 학원 다니면 GDP로 포함되지만 집에서 EBS로 공부하면 GDP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죠? 학원에 돈 내잖아요? 30만 원, 50만 원 돈 내죠? 그럼 내면 그 학원 세금 내요. 그러니까 국가 정보에 잡혀요. 근데 EBS로 보면 GDP 안 잡히죠. 무료니까. 물론 EBS도 그 방송사예요. 방송사. 기업이에요.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뭐 광고, 수수료 이런 거 대부분 내지만은 여러분이 돈을 내서 들어서 그게 세금을 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거지 EBS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치가 있죠. 여러분의 학력 성장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함에도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빠져 국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너도나도 병원에 가게 되면 GDP는 증가하죠. 병원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들 아파가지고 막 5천만 국민이 다 병원 가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써요. 그렇죠? GDP 올라가죠. 그렇다고 잘 사는 건가요? 아픈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삶의 질이 나아진 게 아니죠. 이번 거 코로나처럼 정말 난리도 아니죠. 그런 경우 삶의 질이 좋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GDP는 올라갑니다. 병원비 쓰면. 환경오염으로 수돗물이 오염되어 생수 판매량이 급증한다. 범죄가 증가하여 경찰 늘고 보안 장치가 많이 팔려도 GDP 상승하죠. 하지만 삶의 질이 좋아진 건 아니죠. GDP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서 또 하나 등장한 게 GNI라 있어요. GNI, Gross National Income. 가계, 기업, 정부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 지표. 자, 이건 뭐냐면요. 공식이 이거예요. GDP 플러스 해외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 GDP에다가 해외소득까지 다 합치는 겁니다. 뭐 삼성, 뭐 LG, 현대자동차 해외 수출 많이 하죠. 그런 소득까지 다 더해서 GNI라고 하자. 그러니까 GDP, 기존의 GDP를 버린 게 아니고 GDP를 갖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외국인들이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한 모든 소득 더하기 밖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밖에서 얻은 소득도 다 더한다. 투자 수입 플러스 고용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 지표에는 자국민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 이걸 이제 국외 수치 요소 소득. 말이 어렵죠? 국외 수치 요소 소득. 국외 수치 요소 소득. 그러니까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 해외에서 받은 돈인 거죠. 그것은 포함하는 반면 국내 총 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한다. 국내 총 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 이 소득은 저기죠. 해외로 나가는 돈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외 지급 요소 소득. 국외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GNI는 GDP 플러스 해외 소득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해외 소득을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 이렇게 끊어 읽어야겠네요. 해외 순수치, 순수하게 수치한, 해외에서 순수치한 요소 소득을 더한다. 순수치, 순수하게 얻어야 하는 얘기죠.
외국인들한테 돈 준 거는 포함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죠?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 거주자 해외 수치 요소 소득 빼기 비거주자 국내 수치 소득이라고 공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주자, 국내 거주자, 그러니까 자국민, 우리나라 사람, 자국민이 해외에서 본 소득에서 빼기 비거주자 뭐예요?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은 뺀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포함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서 가지고 나간 돈은 제외한다. 이 사람들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들 이제 많이 한국 넘어오죠? 넘어와서 돈 벌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동남아시아 자기 뭐 베트남 거기 뭐 그런데 저기 가져가죠. 필리핀 이런 데 가져가잖아요. 거기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돈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GDP 플러스 한국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 빼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으로 갖고 나간 돈, 이것이 GNI다라는 거죠. 다 정리하면은 GNP 국민 총생산, 국민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한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이고, GNI는 국민 총소득이에요. 이 말이 좀 다르죠. GNI는 국민 총소득, 생산활동 통해 회복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소득지표. 그러니까 생산한 거냐 소득이냐 정리하겠습니다. GNP는 생산한 거. 그냥 우리 국민들이 해외든 국내든 어디든 간에 다 생산한 거. GNI는 국민이 벌어들인 거. 해외에 준 돈 말고, 해외 외국인 준 돈 말고 우리 국민들이 순수하게 번 돈. 이걸 얘기합니다. GDP 플러스. 이거는 GDP 기존 거 국내에서 번 거 플러스 아까 뭐였죠?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 네, 그런 거였죠. 해외 순수하게 번 소득을 더한다. 경제 성장률, rate of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률 진짜 기사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 그 나라의 경제가 이룬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 네, 공식은 이렇습니다. GDP의 증가예요. GDP, 아직까지는 GDP 가지고 쓰는 얘기. GNI는 쓰지 않고 GDP를 많이 쓰고 있어요.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나누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 네, 퍼센트니까 100을 곱합니다. 올해 2020, 작년 2019, 뺀 다음에 2019 또 GDP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한다. 실제 한번 보여볼게요. 자, 다음 기사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 교재 18쪽이에요. 다음은 빌 게이츠에 대한 뉴스 기사이다. 기사를 보고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이에요. 연합뉴스 운동현 기자. 세계 최고 가포 빌 게이츠의 순자산이 지난 19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처음으로 900억 달러. 와우, 하나 100조 5천억. 그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1년 총 예산, 정부 예산 얼마였죠? 300 몇 조 얼마였죠? 389조인가요? 지난 시간 배웠던 거? 386조 7천억 원이었어요. 그거의 3분의 1을 빌 게이츠가 혼자. 대단하죠? 경제전문지 포춘은 22일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자산가인 게이츠의 재산이 올해 한때 900억 달러에 매우 가까이 근접하긴 했었지만 실제 900억 달러에 미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게이츠 재산이 들어간 것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국영철도 회사와 위생 환경 서비스 업체 에코랩의 주가가 오른 데에 따른 것이다. 올해로 750억 달러로 시작한 게이츠 재산은 중국 위안화 절하와 국제 유가 급락, 블랙시트 등으로 인한 세계 증시의 출렁임에 따라 증감을 거듭했으나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이츠 재산은 올해 초부터 150억 달러, 1년 전보다 62억 달러 증가했다. 정말 많이 벌었네요. 게이츠 재산 900억 달러는 미국 GDP의 0.5%에 해당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와, 900억 달러가 미국 GDP의 0.5%밖에 안 되네요.
자, 이럴 때 여기 이게 나오죠. 이거 문제 푸는 힌트죠. 미국 GDP의 0.5%가 900억 달러다라는 얘기죠. 블룸버그 어머니어서는 500대 부자 순위를 매기고 추적하는 그런 곳이래요. 구해볼까요? 900억 달러. 그러니까 GDP가 얼마인지 몰라요. 미국의 GDP 모르는데 이거에 0.5%니까 0.5%면 얼마죠? 100분의 0.5가 900억 달러. 그렇죠? 미국의 GDP는 900억 곱하기 이게 0.5 분의 100을 곱하면 되겠죠? 900억 곱하기 이게 얼마입니까? 200 곱해야겠네요. 200.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928 땡땡땡땡억.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와. 1000억. 10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8조 달러. 18조 달러. 맞나요? 답이 18조 달러. 맞죠?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18조 달러면 이거 하나로 얼마입니까? 이거 하나로. 지금이 그 환율을 좀 보면 달러 환율이 지금 1229원이거든요. 1229원. 18조 달러.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18조 달러. 계산기가 없네요. 계산기. 왜 계산기가 안 보일까요? 계산기가 없나요? 계산기가 없다니. 계산기 18조 달러였죠? 18조면 18조 곱하기 아까 1229원. 이거 뭐 수치가 잘 나오지도 않네요. 이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18조니까 이게 221조인가요? 200,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18조 달러. 거기 뭐, 220, 아까 얼마였죠? 221, 대충 221. 맞나요? 지금 선생님이 맞게 한 건지. 씨. 엄청나네요. 계산이 안 되네요. 2 플러스 16. 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어마무시합니다. 미국의 국내 총 생산이 어마어마하네요. 18조 달러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3번. 1인당 GDP 2만 달러, 3만 달러 미만 국가들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제 성장률 다음 표와 같다. 19쪽이에요.
2008년부터 13년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6개 평균을 구하여라. 소수 넷째 자리까지 받는. 각 나라별로 쫙 돼 있죠? 네. 우리나라는 여기서 두 번째 줄로. 성장률이 성장률. 그러니까 이건 단위가 퍼센트겠죠? 퍼센트가 단위라고. 대한민국 이어서 6년 동안에 이거 경제 성장률 평균 내라 했으니까 네, 더하면 되겠죠? 더해서 다 더해서 2.8이고 1.8이고 아이고 잘못했네요. 0.708 6.497 3.682 2.292 2.971 다 더해서 나누기 6을 한다. 그래서 약 3.163%가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3%씩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어렵겠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다. 뭐 1%도 안 될 거라는 뭐 말도 나오더라고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회고사 출제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언급하고 싶네요. 뭐 스페인 한번 계산해 봐라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의 차이는 얼마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제 4번 인구수가 50명인 국가의 올해 실질 GDP가 작년 100에서 150으로 증가했을 때 경제 성장률과 올해 1인당 GDP를 각각 구하여라. 네, 뭐 풀이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150까지 이제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150 GDP 빼기 100 작년 100 GDP 우리 빼고 작년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은 50이 나오죠. 50%가 경제 성장률이다. 그 다음에 1인당 GDP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총 GDP 나누기 인구수 3이다. 1인당 3만큼 벌었다 라고 할 수 있죠. 교과서에는 뭐 표도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지금 20쪽입니다.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2010년까지 나와 있는데 문제 2번 A라는 사람의 임금은 200만 원이고 세금으로 6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 세후 임금은 140만 원. B라는 사람은 450만 원이고 세금으로 90만 원. 실질 세후 임금은 360만 원이다. 이때 두 사람 A와 B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라. 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좀 좁네요. 메모를 꺼내고 A라는 사람은 풀어볼까요? A라는 사람은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네,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분의 세금이 60이니까 100을 곱하면 나누기 2해서 30%. B라는 사람은 총 임금 450만 원 중에서 세금 90만 원 냈으니까 100을 곱하면 9, 5, 45, 5, 20, 20%가 됩니다. A가 세금을 더 많이 냈네요. 거기 교과서도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네요. 재밌다기보다는 또 표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서 우리나라 여기 있죠? 2015년 뭐 2.6%였는데 1월달 2.9, 4월달 2.7, 17년도에 3.2, 2.9. 네. 이렇게 월별로 또 나온 것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표를 가지고도 경제 성장률을 좀 예측하고 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22쪽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